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애들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맨날 애들 타령이야?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알 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옥자 씨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이 사는 아들 하나 그리고 같이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20대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둘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죠.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김 씨도 버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김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봉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식들도 부모한테 보살핌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43, 딸은 37이나 됐고 이제 김 씨도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자식들이 내 품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과 멀리 살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지인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진주, 너 먹은 건 좀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에라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김 씨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은 최근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10년간의 자취생활을 접고 김 씨네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밥그릇과 반찬통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진주 엄마 말 안 들려? 들려? 깜빡했어. 그제서야 작은 방에서 어슬렁 나오는 딸. 머리는 까치집을 했고 후줄근한 차림새도 차마 미혼의 아가씨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 안 나가니? 새 직장을 구한다더니 김 씨가 보기에는 매일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올 시간을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37이나 먹고 결혼 생각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 딸을 보는 김 씨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아주 태평했죠. 오늘 안 나가는데? 내일은 약속 있고. 오늘 저녁밥은 뭐야? 배퉁이를 긁으며 말하는 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며? 김 씨가 손에 들고 있던 검정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퇴근하는 길에 정육점에 들른 김 씨였습니다. 고기네.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됐어. 김 씨의 뒤에 서서 어깨를 마구 주무르는 딸을 보며 웃고 마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 정말이야? 아, 그렇다더라. 왜 온대? 글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김 씨도 놀랐었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인데 더 가까이 살겠다고 같은 아파트로 온다니 놀랄 수밖에요. 새언니 이번에 복직한다면서. 그럼 뻔하네. 보나마나 애기 봐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라 그러더라. 아들은 아이가 둘이었는데 첫째가 10살이고 늦둥이 둘째를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일을 쉬다가 이제 곧 다시 직장에 나간다고 했죠. 조심해, 엄마. 애기 봐달라 그러면 어떡해. 뭘 어떡해? 가끔씩 봐주면 되지. 어차피 너도 집에서 놀잖냐? 그러자 딸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놀긴 뭘 놀아? 그리고 애기는 질색이야. 말을 해도 참. 정말 싫어.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애는 더 싫어. 이사 와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래. 정없기는. 그리고 너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구 의지하면서 살라 그래? 누구 의지하긴? 엄마 의지하지. 나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밥 차려줘. 내일 모레 40이 되는 딸이 찰떡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와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케이 했대? 나는 잘 몰라. 온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말았는데. 요즘엔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이러잖아. 요새 애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해? 그러게. 근데 자기들이 온다는데 뭐. 언니 딸내미도 같이 살잖아. 아주 온 가족이 한 아파트에 다 모였네. 주말이라 딸이 외출하고 없었는데 이웃이 딸을 찾아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니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가네. 어머나, 그래?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럼.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떡해. 에이, 그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딸이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딸밖에 없대잖아. 그리고 아들도 가까이 살면 언닌 든든하긴 하겠어. 하지만 그건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부터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이사 오면서부터 김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삑삑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첫째 손자 우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큰 손자는 신발장 앞에 책가방을 벗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작은 손자에게 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죠. 한 달 전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아들네. 맞벌이를 하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퇴근 시간과 손주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 자연스럽게 김 씨가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을 먹이면 7시 반쯤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길에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었죠.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띵동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학원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6시 넘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작은 손자도 갑자기 하원 시간을 당겨서 김 씨가 손자를 데리러 아파트 앞까지 나가야 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3, 4시면 집에 있는 김 씨이기 때문에 바쁜 아들네를 위해 지금까지 쭉 손자들을 저녁까지 봐주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나와서 잠깐만 애기 좀 보고 있어봐. 아, 왜? 우연이한테 보라고 해. 우현이는 숙제해야 된대. 잠깐만 봐줘. 애기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야 엄마가 밥을 차릴 거 아니야.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모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라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떠맡기려고 온 거라고 했지? 얘가 우현이 들어. 목소리 안 낮추니? 아, 엄마가 그렇게 자꾸 봐주니까 오빠가 당연하게 맡기잖아. 그러는 너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잖아. 너도 엄마 보모 노릇 시키면서 뭘 그래? 김 씨가 느끼기엔 손자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한다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죠. 나 요즘 진짜 예민한 시기거든. 근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뭘 할 수가 없어.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지 애들이 드나든지 한 달 만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는 김 씨가 아들네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집안일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우현아, 씻어야지. 네, 내복은 어디 있어? 김 씨가 묻자 소파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뒤져서 잠옷을 쏙쏙 꺼내는 손자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 씨 성격의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아들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을 아들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만 해주고 어수선한 집안에서 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둘이 같이 치우면 30분이면 할 텐데. 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옷들이 신경 쓰였던 김 씨가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바빠서요. 집이 넓어 보이네요. 처음에는 제 살림 건든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겠지만 살림살이를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때그때 치우지는 못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한번 해주었더니 그 뒤로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듯도 했죠. 김 씨도 아침 일찍 출근하는 데다가 아이들도 봐주고 두 집 살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어머니 덕분이다 하던 아들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뭐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서운해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퇴근하자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좋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옆동이라서 바깥에서 보면 김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보일 정도니 같이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파. 뭐 해줄 거야? 집에는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가 퇴근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김 씨가 뒷바라지하는 자식들이 전부 다 크다 못해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들이라는 것이죠. 네가 좀 차려놓을 수는 없어? 엄마도 좀 쉬자. 네 나이가 이제 40이야.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김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서는 자식이 어리나 늙으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식이나 아닌 자식이나 똑같았고 말이죠. 뭘 하든 엄마부터 찾는 자식들.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운 것이 자신인데 누굴 탓하겠나 싶다가도 모두 다 쫓아내고 혼자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도 편히 쉬면 말을 안 할 텐데 그때마저 김 씨가 아닌 자식들의 쉬는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주말에 들리는 초인종 소리. 어쩐 일이야? 현관문을 여니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싶었는데 용건이 황당했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갔다가 내일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몇 주 전에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더니 놀러 간다고 대뜸 김 씨네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김 씨네 집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봐? 김 씨는 동물은 질색했습니다. 소스라치며 말하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진주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해? 똥오줌은 어떻게 하고? 새끼라서 그렇게 많이 안 싸요. 엄마가 못하시면 진주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가. 내일 들어올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헛짓거리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서 사는 거잖아. 뭐?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해. 뭐? 아, 됐다. 얼른 놓고 가봐. 남매가 말을 섞었다 하면 저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어릴 적이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나이 먹어도 둘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남매가 그러는지, 우리 집 남매만 그러는지. 김 씨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싸우기 전에 아들을 보내버리는 게 맘 편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강아지를 보며 착잡해하는데 딸이 짐을 챙겨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내일 와. 어디로 놀러 가길래 내일 오니? 강릉. 강릉? 그러자 딸이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도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지. 바로 얼마 전에 김 씨가 TV를 보며 강릉 바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무심한 딸은 그걸 뻔히 알고도 주말에 엄마 데리고 강릉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저렇게 친구들이랑만 쏘다녔습니다.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듯 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아지는 맡기고 가면서 어딜 가는지는 몰라도 엄마한테 한 번을 같이 갈까 묻지 못하는지. 말만이라도 말이죠. 어쩜 가까이 살면서 말이라도 한 번 안 꺼내는지. 딸은 서운한 김 씨는 아랑곳 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 그리고 강아지와 둘이 남겨진 김 씨. 5분도 안 되어 똥을 싼 강아지를 본 김 씨는 질색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아무도 없어서 쉴 수 있긴 했지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찮은 일, 곤란한 일은 모두 김 씨의 차지였지만 그런 김 씨를 챙기는 자식은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외로웠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김 씨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김 씨는 몸도 좋지 않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 일도 하기 싫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주야, 엄마 몸살이 났나 어쨌나. 기운이 없다. 그래? 근데 엄마, 이거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거야? 김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동안 딸이 흰 셔츠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세탁소에 좀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셔츠인데 입고 있었죠. 아, 아직 안 맡겼어. 뭐?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이거 어떻게 그럼? 보기엔 괜찮은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아, 뭐가 괜찮아. 쭈글쭈글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맡기면. 아, 내일이라니까 면접이.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딸에게 김 씨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직접 하던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는 면접에 쓸 거였으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맡겨준다며.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김 씨는 딸의 마지막 말에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다 해주니까 아들도 딸도 뭐든 해달라고 했던 것이구나. 김 씨가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아들도 딸도 스스로 해야 했을 일이었고 가까이 살기 전에는 다 알아서 살아왔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딸은 구겨진 옷을 입고 가야 한다며 투덜대고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김 씨는 둘째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로 갔고 큰 손자가 오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축축 처지니 집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도 차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어린애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딱 그것만 하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로 소파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큰 손자에게 동생을 돌보라고 말한 뒤에 한참을 쉬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먼저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더니 집골을 보고는 아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안 꼴이. 그래도 계시면서 뭐라도 좀 해주시지. 두 아이가 어지럽힌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쫓아다니며 치웠을 텐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애들만 둘 수 없어서 와 있어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요. 너희만 일하니? 엄마도 새벽부터 일해. 아, 알았어요. 그럼 엄만 갈게. 김 씨는 기운 없이 대답하고는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삐져있던 딸이 어느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얼굴 부어서. 계란 3개만 삶아줘.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는 그것마저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 몸 안 좋다. 아, 그러기 내가 오빠네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하러 가서 애기들 뒤치다꺼리에. 냄비에 계란만 넣으면 되는데 좀 해줘. 오빠랑 나랑 차별해?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모든 순간이 후회되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드러놓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계란 타령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면접이 잘 안 됐는지 딸은 짜증을 내고 아들 며느리는 애 있는데 강아지 똥 안 치워놨다고 투덜투덜.
김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는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그거 우울증이야. 기운 없고 그런 거? 특별히 아픈 데도 없다며. 그래,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갱년기 올 때는 지났고,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인생을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언니 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언니도 그 나이에 돈도 벌고 그러면 돈 쓰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 돈 벌어서 다 얻다가 쓸라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가려고? 그 말도 맞았습니다.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말 나온 김에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갔다 오자. 강릉? 그래.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좀 나다녀. 그래. 네 말도 맞다. 다음 주말 어때? 그렇게 빨리? 무슨 해외여행가? 3시간이면 도착하는 데야? 너무나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 곳을 자식들이 안 데려가 준다고 못 간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날 저녁 외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겠다기에 거실에 큰 상을 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김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여행 가. 갑자기 웬 여행? 어디로? 누구랑?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동네 802호 사는 아줌마 알지?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어? 밥은? 네가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면 되지. 아, 귀찮은데. 아, 엄마.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애엄마랑 저랑 어디 가는데. 애들 봐주셔야 하는데. 강아지랑. 또? 오빠는 애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키울 시간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던가. 우리 집에서 개냄새나.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아. 또다시 지겨운 반복이었습니다. 엄마. 여행을 한 주 미루면 안 돼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로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니들 보고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다 같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하게 좀 내버려둬라. 진성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어디 맡기고 갔을 거고. 진주 너도 혼자 살 때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잘 살았잖아.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네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진성이 너네는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오지 마 이제. 진주도 밥 알아서 차려 먹고.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석사포처럼 내뱉는 김 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먹은 건 너희가 다 치워. 다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두고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게 김 씨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었는데, 그러니 제 팔자를 제가 꼬았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부럽다고 누가 말했는지 붙잡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도 가끔 봐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부대끼며 사니 서로 서운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함부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나중에 늙었다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인 듯 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한 게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 무한히 대가 없이 줄 수 없다면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딸은 슬그머니 김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들네는 안 사돈이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한 모양이었고, 딸도 김 씨에게 밥 줘라 뭐 해줘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애들 봐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빠 혼자 계셔서. 엄마도 이제 가보셔야 된다 그래요. 엄마, 화 풀렸어? 나 없어진 옷이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돼. 김 씨는 그 생각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놨다. 모두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립할 집 구해.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나 지금 수입도 없는데. 말이 왜 안 돼? 그전에는 혼자 잘만 살았잖아. 그리고 여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니까 모아둔 돈도 얼마 안 썼을 거 아냐. 진성이 너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갈게.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화나셨던 것 때문에 아직도 안 풀리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고 편히 쓰라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못 부르게 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식당도 사람도 구해서 이제 일해서 손 뗄 거고, 너희한테도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니 남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너희 둘도 되도록이면 좀 떨어진 데서 살아.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은요? 남들 어떻게 사는지 봐라. 다들 맞벌이하고 애들 키우면서 잘 살아. 진짜 서운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멀리 살면서 앞으로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서 살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빨리 이사할 거니까. 너희도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이 모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자초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 가끔 보면 반갑고 그리운 옛날의 사이를 되찾을 수 있겠죠.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이제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부모라는 걸 말이야. 아니,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저는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데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해.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오늘 이야기 석주인공은 71세 윤희순 씨입니다. 윤 씨의 30대 후반 아들 정민우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윤 씨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애틋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도 아끼고자 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것인데 호의가 계속되니 어느새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움 없이 그저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해진 것이죠. 애초에 결혼해서 떠난 자식에게 헌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고맙다고 효도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갖은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가장 큰 비극은 아들네에게 아이가 생기고 윤 씨가 도와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윤 씨도 아들을 결혼시키며 자식들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고 쓸데없이 섭섭해하지도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새로 생긴 식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그래? 그 빌라 뒤쪽에 주차장에 대는 거 알지? 네. 주차하고 올라갈게요. 그래. 하지만 윤 씨는 아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발을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을 갔던 아들 내외가 윤 씨의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겠다고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온 아들 부부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윤 씨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주차선에 맞춰서 차를 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힘들 텐데 좀 더 쉬지. 점심 먹고 부산도 가봐야 해요. 부산에? 오늘 바로? 그렇죠. 그래야 하룻밤 자고 내일 돌아오죠.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해야 하고요. 윤 씨와 아들의 신혼집은 차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사돈네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네 집에 인사를 하러 왔으니 부산도 안 갈 수 없죠. 아이고, 사돈이 엄청 기다리시겠네? 얼른 밥 먹고 가야지. 네. 며느리가 짐을 꺼내려는지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도 같이 들어주려고 보니
며느리가 트렁크에 있던 큰 쇼핑백을 안쪽 구석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잘 모르는 윤 씨가 보아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쇼핑백의 크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짐 하나밖에 없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 앞에 있던 작은 쇼핑백을 하나 집어들더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올라가자. 배고프지? 윤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 아들도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미리 아들에게 며느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차린 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된 후 처음으로 오는 며느리이기에 윤 씨가 많이 신경을 썼죠. 아, 이거 먼저 받으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의자에 앉기 전에 아까 꺼낸 쇼핑백을 윤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산 거예요. 유럽으로 다녀온다더니 웬걸 선물을 사온 듯 했습니다. 쇼핑백을 보니 아까 트렁크에서 봤던 것과 같은 메이커 같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사와? 이 돈으로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지.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안에 들어있던 상자를 열어보자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가 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곱다. 혜지가 고른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안 사둔 것도 샀지? 당연히 샀죠. 걱정 마세요. 트렁크에 있던 커다란 쇼핑백을 떠올렸습니다. 크기를 보자니 스카프는 아닌 듯 했고 며느리가 들고 들어온 핸드백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잠시 떠올린 유 씨는 이내 고개를 빠르게 휙휙 저었습니다. 잊지 않고 챙겨준 아들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스카프를 안방 침대에 곱게 올려놓고 나와서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혜지야, 어때? 맛있지? 아,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 많이 먹고 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네, 둘 다 일하니까 제대로 차려서 먹기가 힘들어요. 진짜 갈 때 좀 싸주세요. 김치도. 식 올리기 2달 전부터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해먹기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한 끼에도 김치를 여러 종류를 꺼내서 먹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너무 멀리 계시니까 혜지가 힘들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윤 씨가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 지금 부산 내려갈 거면 반찬은 다음에 싸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메시지 보내줘. 알았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참 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먹고 싶은 반찬을 적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올라오는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담은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아들이 반찬을 가져갔죠. 퇴근할 때 빈 반찬통을 들고 윤 씨에게 들리면 윤 씨가 새로 한 반찬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아들은 잘 먹겠다고 하고 가져갔습니다. 윤 씨 혼자 먹을 땐 간단히 차려 먹는데 아들 내줄 반찬들을 해야 하니 여간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 하나 맞추는데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사니 서로 챙겨주며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찬통을 채워주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반찬을 가져가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들이 퇴근길에 윤 씨에게 들렀습니다. 왔니? 그러자 말없이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식탁 위로 탁 올려놓는 아들. 윤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난 표정으로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그래?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희한한 대답이었습니다. 여태 받아간 반찬들은 다 뭐였는지 의아했죠. 여태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저희 집 아침밥도 안 먹고요. 저녁도 거의 밖에서 먹거나 시켜 먹어요. 엄마가 해준 거 먹을 일이 없어서 냉장고에 다 썩어 있는 거 제가 아침에 통 씻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윤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한 듯 가져가길래 잘 먹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혜지랑 싸우고 매번 반찬통 들고 다니는 것도 번거로워요. 윤 씨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 아들. 윤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운 것이 꼭 윤 씨의 탓인 것 마냥 말하고 있지만 윤 씨도 달라는 반찬을 힘들게 해서 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네가 싸달라고 했잖아. 왜 여태 가져갔어? 그러면 지금까지 준 반찬들 다 버렸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반찬 주면 밥만 해서 먹으면 될 것 아니야? 집에서 밥을 해야 먹죠. 혜지가 안 차리면 너라도 차려서 먹으면 되잖니? 저도 퇴근해서 힘든데 그냥 시켜 먹는 게 더 편해요. 아들의 대답에 이번엔 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정도로는 지금 윤 씨의 심정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떠안겨준 것도 아니고 달라길래 열심히 만들어줬을 뿐인데 왜 자신을 눈치 없고 이상한 엄마를 만드는지. 그럼 우리 서로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었던 거네. 얼마나 감정 낭비, 노동 낭비, 시간 낭비냐? 앞으로는 안 줄게. 진작 좀 말하지 그랬어. 엄마가 말하면 못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아,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속상하니까 죄송해요. 윤 씨는 아들이 참 야속했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그 고생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걸 고지곳대로 버렸다고 말하는 건 무슨 예의인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애둘러 말했다면 눈치껏 안 줬을 텐데 말이죠. 반찬 버리는 일을 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싸웠을 것을 생각하면 윤 씨의 속이 새카매졌습니다. 며느리 탓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가져간 아들의 탓이 컸습니다. 이 일을 친한 모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요즘엔 김치나 반찬 싸주면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버리고 간대잖아. 그걸 뭐하러 여태 해줬어? 나도 우리 아들, 딸 절대 반찬 같은 거 안 해다 줘. 애들도 다 싫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괜히 그랬나? 윤 씨가 궁시렁거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거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네. 지난번에 저기 삼거리에 세탁소 언니 있지? 복날이라고 닭 삶아서 아들네 갔다가 쫓겨났대잖아. 뭐? 쫓겨났다고? 아들이 쫓아냈대? 아니, 뭐 진짜 발로 뻥 차서 쫓아낸 건 아니고 얼마나 질색하던지 그 냄비 그대로 들고 다시 돌아왔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하던지. 말없이 찾아간 거야? 글쎄, 그 언니 말로는 말하고 찾아갔다고 하던데.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랬으려고. 자식인데. 어쨌든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가 뭐 해다 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지. 늙은 엄마들은 괜히 힘 뺄 필요 없어.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어련히 알아서 잘 사 먹겠어? 우리 때랑 같나?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적었으니까 이렇게 반찬 해다가 나누는 게 정이고 사랑이지만 요새는 널리고 널린 게 맛있는 음식이잖아.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해준 반찬을 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잘 안 먹게 되니 이제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했더라도 서운하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그걸 다 버린다고 하는 아들의 말에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크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아이가 들어선 며느리에게 축하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꿍한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일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지야, 축하해.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 건강 잘 챙기고 입덧은 안 하니? 조금 하는데 아직은 괜찮아요. 여전히 며느리와는 서먹서먹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보지 않으니 친밀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뭐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아니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필요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나중에 출산 후에도 안사돈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직접 도와준다고 했으니 더더욱 시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리가 없었죠. 아들네 가정에선 윤 씨가 서 있을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도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고 아들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태어났고 그 뒤로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아직 사돈 계시지? 네. 다음 달에 내려가신대요. 그래. 알았다. 처음에는 아이도 보고 싶고 아들네도 가보고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 씨도 점점 그런 마음들이 희미해졌습니다. 싫다는데 꾸역꾸역 얼굴 들이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사돈이 부산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어쩌다 아들이 초대하면 가끔 얼굴 한번 비추고 서둘러 돌아오고 했습니다. 가봤자 애기 안고 시어머니 맞이할 며느리만 좌불안석이었죠. 그렇다고 친정엄마처럼 윤 씨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했다가는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윤 씨도 그 옛날엔 그랬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안 보고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소식 들으며 그렇게 먼 친척처럼 살았습니다. 차 타고 30분이면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는 조금 더 원만해졌습니다.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 가끔 전화통화할 때도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휴직하고 혼자 아이를 돌보던 며느리도 다시 회사에 간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멀어도 어찌어찌 애기 키우며 일하며 잘 사는 듯해서 걱정은 덜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제 가정 저희들이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손자가 두 돌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말에 건우 좀 봐줄 수 있어요? 손자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묻는 아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윤 씨에게 이런 부탁은 처음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저희가 2년 넘게 휴가 때 여행도 제대로 못 가서요. 그리고 저희 결혼기념일도 다가와서 애기는 못 데리고 가는데야. 아무래도 아기가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요. 그러긴 할 듯했습니다. 애가 있으면 무엇이든 애기 중심으로 해야 하니 말이죠. 그동안 며느리도 애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을 듯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일까지 하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윤 씨가 한번 봐주는 게 아들 며느리에게는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어. 하루 봐주면 돼? 아, 2박 3일인데. 그래. 알았으니까 데리고 와. 그럼 다음 금요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아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윤 씨도 전화를 끊으며 피식 웃었죠.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처음 윤 씨에게 맡기고 간 아들은 불안한지 자꾸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우 잘 있어요? 그래, 잘 있어. 밥도 먹였고, 이제 씻기고 재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놀아. 윤 씨도 건우가 막상 집으로 왔을 때는 조금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돌봐본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도 아들을 키워본 엄마였습니다. 금세 적응이 됐죠. 여러 번 전화하던 아들은 잘 지내는 건우를 확인하고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죠.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힘들긴 말도 못하게 힘들었습니다. 애가 걸어다니니 너무 활발하기도 하고 가구 모서리들이 뾰족해서 혹시 사고가 날까 무서워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먹을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2박 3일 동안 아들 며느리 맘 편히 쉬었을 것을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건우가 잘 지낸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아들도 며느리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놀다 왔어? 네. 모처럼 오랜만에 해방된 것 같아요. 그래. 가끔 이렇게 봐줄 테니까 휴일에 놀러도 갔다 오고 해. 너무 좋아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뱉어버린 그 말. 이 말을 윤 씨는 얼마 못 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애를 맡아달라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처음엔 오전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리고 가더니 나중엔 다음날 데리고 간다고 하기도 했고 그 횟수가 윤 씨가 생각하기엔 너무 잦았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 가끔씩 돌봐주는 것을 생각했던 윤 씨는 요즘 아들네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삑삑삑. 기계음이 들려 윤 씨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윤 씨가 문가를 쳐다보았는데 건우를 안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아, 어머니. 주무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잠을 좀 설쳐서.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습니다. 아, 건우 아빠가 그냥 들어가서 건우 놓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요. 며느리의 말이 참 황당했습니다. 건우가 무슨 택배 상자라도 되는 것 마냥 말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비밀번호는 아들이 알려주었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은 무슨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저 그럼 가볼게요. 건우를 윤 씨 침대 위에 앉히고 돌아서려는 며느리를 윤 씨가 불러 세웠습니다. 언제 데리고 가려고? 이따가 건우 아빠가 연락 드릴 거예요. 전 좀 급해서 가볼게요. 쉬세요. 그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와 둘이 횡하니 남겨진 윤 씨는 황망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요즘 애 좀 봐달라고 연락할 때 몇 번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남겨진 아이 혼자만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또 어딜 간대니? 아이를 안고 중얼거린 윤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이 건우의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윤 씨가 꺼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건우에게 해줄 반찬거리가 있나 냉장고를 열어보며 윤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참 좋은 부모 되기 너무 힘드네.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연락 없이 찾아와 건우를 두고 갔는데 그럴 때마다 방금 온 아이를 도로 돌려보낼 수 없었던 윤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정말 윤 씨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과하게 서운해했습니다. 삐삐삐. 오늘은 깨어 있었지만 주인 있는 집 밖에서 들리는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달가올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저 소리가 싫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엄마 오늘 모임에서 야유회 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오던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번에 말했잖아.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저희 지금 건우 놓고 나가봐야 되는데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처음에 건우를 맡길 때 조심스러웠던 아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도 10분 안에 나가봐야 돼. 그러자 아들이 무척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엄마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다. 그리고 연락을 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아니야. 아들이 곤란한 듯 며느리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윤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놀러 가는 거면 애를 좀 데리고 다녀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맡기고 너희만 다니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렇죠.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애 키우는 부모가 어떻게 편한 것만 찾아? 나도 시간 날 때 봐준다고 한 거였잖아. 그런데 요즘 너희들 보면 애는 내가 다 키우는 것 같아.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도 구겨졌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오늘 약속 취소 못해. 지금 나가야 해. 다 같이 가는 거고 돈도 다 냈어. 얼마요? 제가 드릴게요. 그게 중요하니? 엄마도 엄마 일정이 있는 거잖아. 선약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윤 씨도 이제는 슬슬 화가 났습니다. 선약은 저희죠. 언제는 애기 맡아줄 테니까 놀러도 다니고 하라면서요. 그게 이렇게 자주 맡기라고 했던 거니?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불쑥불쑥 들어와서 애만 놓고 가고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맡겨버릇하니까 주말에 애 보기가 더 힘든 거야. 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익숙해져야지. 아, 애기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부모들은 휴가 땐 애기 데리고 갈 만한 곳부터 찾는다던데 어째 너희는 거꾸로니? 윤 씨가 한 소리 했더니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씩씩대며 건우를 데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도 나갈 준비를 하다 말고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역시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었습니다. 애를 봐줘도 고마운 줄은 모르고 안 봐주면 역정을 내니 괜히 여태 고생하며 돌봐준 듯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 했던 스스로의 다짐을 지키지 못했던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해도 쌌죠. 그 뒤로는 빈정이 단단히 상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주말에 몸은 무척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본 편안함이 너무 달콤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못 가 아들이 윤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과했어요.
예약해둔 게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 상하셨죠? 아들이 사과를 하니 오히려 윤 씨가 주춤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연락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대로 연락하고 갈게요. 자주 맡기지도 않고요. 그러니 윤 씨도 마지막으로 속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자주 맡기지도 않고 올 땐 연락을 한다고 장담을 했으니 그 말만 지켜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2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요. 이번 주에 건우 한 번만 봐줄 수 있으세요? 금요일 밤에 맡겨서 토요일 오후까지 데리러 갈게요. 그래. 알았다. 회사에 일이 있다는데 별 수 있니? 그러면 금요일에 퇴근해서 바로 건우 데리고 갈게요. 마침 주말에 일정도 없었고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건우를 데리고 윤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건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럼 가볼게요. 그래.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지? 윤 씨가 아이를 건네받아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건우 엄마는? 건우 엄마도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요. 알았다. 아들은 현관에서 곧바로 뒤돌아 나갔습니다. 건우야, 오늘은 할머니랑 놀자.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건우의 발에는 신발 한 짝만 신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낮에 산책이라도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신발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은 채로 아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이 주차장에 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떨어져 있을까 싶어 뒤쫓아가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잘 됐지. 애 맡길 데도 없어서 혜지 네가 힘들어했잖아. 그리고 둘째도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엄마랑 멀어져서 좋을 거 없지. 나 이제 출발해. 집으로 갈게. 짐 다 쌌지? 응. 일단 내일 데리러 온다고 말했는데 내일 다시 전화해서 일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돼. 그래. 출발할 준비하고 있어. 바로 가게. 아들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고 윤 씨는 아들의 통화 소리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아들의 차는 떠나버렸고 윤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서는 손자를 데리고 나가 택시를 탔죠. 그렇게 택시는 한참을 달려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정신이 번쩍 든 상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이 참 허무했죠.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건 거짓말이고 둘이 함께 놀러를 가는 듯 했고 아마 윤 씨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둘째가 생겨서 그 아이도 맡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 듯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에 이런 아들 며느리가 있는지 며느리는 남이라 그렇다 쳐도 아들은 어떻게 지 엄마를 이용할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집 앞에 내린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네 아들 데리고 가라. 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안고 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떠밀었습니다. 애기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미운데 손자라고 어여쁘기만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어라 하기도 전에 띠링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엄마. 뭐예요? 왜 여기 계세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놀러를 가든 어딜 가든 네 새끼는 니네가 데리고 다녀라. 아니면 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참고 봐줬더니 그게 당연한 줄 아니? 너희는 고맙긴 했어? 당연히 고맙죠. 왜 그러시는데요? 맡아주신다면서요. 그동안 너희가 말없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애만 덜렁 놓고 갔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제 깨달았다. 너희한테는 엄마가 공짜로 써먹을 수 있는 부모라는 걸 말이야. 너 회사에 일 생겼다는 것도 거짓말이잖냐?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할머니가 손자 좀 봐줄 수 있는 거지. 왜 말을 그렇게까지 해요? 갓난아기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 밥만 차려주시면 되잖아요. 그 쉬운 거를 왜 너희는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둘째 생겨도 안 맡긴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애기 못 봐주니까 맡길 생각하지 마로. 둘째가 생기든 셋째가 생기든 너희 힘으로 알아서 키우고. 그게 부모지. 어머니, 친정이 멀리 있어서 부탁할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나도 서운해. 나도 너희한테 서운하다고. 너희는 내가 집에 가끔만 와도 불편해서 죽을라 그러고 밥 한 끼 내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는 필요할 때만 부모 이용하니? 나도 너희가 애 맡기고 가면 불편하고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하세요. 네가 더 나빠. 네가 엄마를 존중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지. 나도 이제 너네 존중하네. 아니, 예전처럼 그냥 가끔 연락만 하는 사이 하자. 그것도 싫다면 나도 이제는 연락도 안 할란다. 이제 하나도 안 아쉬워. 그리고는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윤 씨가 여태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애를 맡기지도 않았겠죠. 둘째고 뭐고 윤 씨는 봐줄 생각을 싹 접었습니다. 그동안 호의로, 사랑으로 도와준 것인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서글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기 자식 자기들이 키우며 힘든 것도 알고 고생을 좀 해봐야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겠죠. 그러니 윤 씨도 이제 더 이상 아들 걱정은 하지 말고 윤 씨 본인이나 걱정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후련했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너는 시부모님 때문에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왜 엄마만 네 입장을 이해해줘야 해?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어쨌거나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아니,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올해 환갑이 된 배정란 씨입니다. 배 씨에게는 36세가 된 외동딸 조영미가 있습니다. 딸도 이제는 두 딸의 엄마가 됐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보통의 딸처럼 부모 생각하는 자식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만 결혼을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시집을 가버린 듯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언제나 딸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존재이고, 시부모는 두 자식의 효도를 받는 존재인 듯 했습니다. 글쎄요. 모든 딸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배 씨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배 씨의 딸 영미는 그랬습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던데, 왜 그게 배 씨에게는 틀린 말인지 억울했습니다. 사돈네 성격이 까탈스럽다기에 시집을 살뜰히 챙기는 딸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모든 일에도 그만 저래도 그만했더니 딸도 사위도 배 씨 부부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영미는 배 씨가 별것 아닌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집간 딸의 사정을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못난 엄마의 이야기인지 말이죠.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떻게 할 거야? 환갑을 앞둔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어떻게 해? 아니, 요즘엔 다들 환갑 안 챙긴다고 그래서. 네 아빠도 안 했잖아. 엄마도 안 해. 번잡스럽게 무슨 환갑을 챙겨? 그치? 잔치 같은 거 하는 거 좀 그렇지? 옛날이야 환갑엔 크게 잔치를 했지만 요즘엔 환갑이라고 해도 다들 젊어서 한복 입고 축하받는 게 어색한 시대가 되었죠. 적어도 배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배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3년 전 남편의 환갑 때도 둘이 여행을 다녀오고 말았습니다. 잔치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번에도 엄마 아빠 둘이서 여행 다녀올게. 아빠는 뭐래? 아빠도 그러자고 하지 뭐.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남편의 환갑 때는 용돈만 붙이고 말았는데 재작년 안사돈의 환갑 때는 아주 떠들썩하게 파티를 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딸도 배 씨의 환갑을 그냥 넘어가기에도 겸연쩍었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내려갈까? 밥 한 끼 같이 먹게. 아이고, 무슨 밥 한 끼 먹으려고 여기까지 와? 딸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배 씨 부부는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왕래하기 쉬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바쁘다며? 안 그래도 지난 추석에도 바쁘다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자신의 생일 하루 보자고 부를 수는 없었죠.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한번 올라올래? 토요일 날 하루 가게 문 닫고 오면 되겠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도 환갑인데. 괜찮대도 그러네. 내가 가고 싶은데 우리는 애들도 있어서 한번 움직이는 게 일이야. 엄마 아빠는 버스 타고 올라오면 되잖아. 터미널까지 내가 데리러 가고. 딸이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안 사던 환갑 때 돈이 많이 드네 어쩌네 하면서 하도 하소연을 하는 바람에 환갑잔치가 어땠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배 씨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딸도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배 씨 또한 용돈이라고 돈을 받는 것보다 딸의 말대로 한 번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덜 부담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당일에 돌아오기엔 무척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위도 있는 집에서 자기엔 부담스러웠죠. 그러면 아침 일찍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올게. 괜찮겠어? 힘들긴 할 텐데. 일단 알았어. 딸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그러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할 법도 했지만 다시 와서 집에서 자는 게 배 씨도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와. 11시쯤 맞춰서 도착할 수 있지? 알았어.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게. 그렇게 전화를 끄는 배 씨는 걱정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 서울까지 간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딸이 결혼하고 몇 번 간 적이 있었지만 일단 딸네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배 씨도 딸에게 명절이든 언제든 선뜻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배 씨가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유, 당신만 가. 이번 주말에는 나랑 같이 겨울바다 보러 한번 가고. 거기까지 나 혼자 올라가라고. 버스만 타면 데려다 주는데 어때서? 그래도 같이 가서 애들도 만나면 좋지. 나도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만 올라가서 영미랑 사위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내려온다며? 그렇지만 난 가게 문 열고 집도 잘 지키고 있을게. 자식들 부담스러울까봐 안 가겠다는데 배 씨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 연락해서 혼자 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당일이 되었을 때 배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겨울길이라 조금 더 걸릴 것을 감안했죠. 여보 지금 버스 탔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한숨 자고. 알았어. 도착해서 전화할게.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자는지 답장은 없었죠.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서울에 도착한 버스. 시간을 보니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배 씨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칼바람이 불어와서 배 씨의 머리칼을 날려버렸죠. 아이고 너무 춥네. 배 씨는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딱 11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도로 쪽으로 나가보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딸이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도로 양쪽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도착했는데. 아직 영미가 안 와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 밖에 추운데 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아직도 안 왔어? 아니야. 여기 차가 너무 많아서 어디 기다릴 데도 없어. 여기 있다가 영미 오면 바로 나가려고. 전화해봐. 알았어. 배 씨는 남편과의 통화를 끝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안내 음성이 들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많은 차들을 뚫고 오려면 정신없겠지 생각하고는 터미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딸에게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나갔다 왔지만 도로만 쳐다보다 다시 들어와야 했죠. 기다린 지 30분이 지나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건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사고라도 났나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배 씨는 딸에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터미널 안에 있으니까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1시간이 다 되어가자 이대로는 못 있겠다 싶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를 맞춰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영미 안 왔어?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러게 차가 막히나? 배 씨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분개했습니다. 당연히 차가 막히지. 그러니까 영미도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온 건 이상하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안 받아.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춥다. 혹시 내가 안 보여서 지나쳤나? 그게 말이 돼? 10분, 20분 늦는 것도 아니고.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해? 아, 영미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며? 근데 수아 아빠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건데? 사위와도 통화가 안 되는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날 추운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냥 다시 내려와. 배 씨도 터미널 안에 걸린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벌써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야겠다. 약속을 까먹었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오기로 한 걸 까먹어? 옆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집에서 나간 지 벌써 6시간이나 됐어. 남편이 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정해. 나는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걱정돼? 그런 게 아니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화를 좀 누그러뜨렸습니다. 일단 표 끊어서 집으로 갈게. 배 씨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다행히도 15분 뒤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씨가 한숨을 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장모님, 부재 중 전화가 찍혀 있길래 전화드렸어요. 어쩐 일이세요? 첫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이 순간 날짜를 착각했나 싶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 서울 올라오기로 했잖니? 그러자 사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영미한테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사위의 전화기를 가져갔는지 대신 받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 지금 서울 왔어? 그래, 오늘 11시에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엄마. 어제 내 문자 못 봤어? 배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다음 주로 미루자고 문자 보냈잖아. 하지만 배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딸에게 곧 출발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는 딸에게서 아무 연락이 안 와 있었으니 말이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출발한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넌 못 봤어?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아 아빠 핸드폰으로 보냈어. 배 씨는 순간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잔뜩 온 스팸 메시지들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확인할 생각을 못하고 딸에게만 연락했죠. 아, 나는 당연히 봤을 줄 알았지. 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던 엄마가
지금 당장 서울에 도착해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픈 듯 했습니다. 추운 겨울의 터미널에서 오래 기다린 배 씨는 딸의 그런 짜증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메시지를 확인 못한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딸도 배 씨에게 확실히 연락을 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못 봤어. 너희는 어디야?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사고 난 줄 알아서 걱정했지 뭐야. 배 씨가 웃으며 말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볼일 있어서 근처에 잠깐 나왔지. 그리고선 아주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터미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데리러 갈 테니까. 배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와 있다는 딸 부부를 방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5분 있으면 버스 와. 이거 타고 집에 갈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려간다고. 그래.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는데 뭘. 너희 바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는데 이제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 엄마는 그럼 11시부터 계속 기다린 거야?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뭐가 돼? 한 40분, 아니 30분만 기다려. 도착하면 전화할게. 알았어. 딸의 말대로 여기까지 왔고 많이 기다렸는데 이대로 돌아가는 것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니 오늘 약속이 완전히 어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 씨는 얼른 버스티켓을 환불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기다리며 휴대폰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사위의 번호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일 급한 일정이 생겨서 만나는 건 다음 주로 미루자고 말이죠. 아이 참 이것만 봤어도 이런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이번에는 걱정하고 있을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영미랑 연락됐어. 여태 뭐 했대? 아니, 어제 영미가 메시지 보냈던 걸 내가 못 봤지 뭐야? 다음 주로 미루자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말이면 전화로 하는 게 상식 아니야? 배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딸도 황당할 테니 말이죠. 요즘 애들이 다 문자로 하지 전화로 하나. 어쨌든 걱정 말라고. 영미 금방 온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딸을 기다렸는데 영미가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터미널에서 3시간 넘게 딸을 기다린 셈이었죠. 실내가 훈훈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겨울인지라 웅크리고 있던 몸 여기저기가 쿡쿡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배 씨가 차 문을 열자 어딜 다녀오는지 뒷좌석에 잠든 손녀딸 둘이 보였습니다. 양쪽으로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그 가운데 비좁은 공간에 끼어 타야 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조수석에 앉은 딸이 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하려고 했던 건데. 전화할 걸 그랬다. 짜증이 좀 누그러졌는지 사과를 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은 다 본 거야? 어. 무슨 일이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갔다 와? 아, 그게 시댁에 일이 좀 있어서. 딸의 표정이 밝지 않기에 배 씨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깼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 볼 때마다 낯설어하지만 아이들답게 금방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집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보일러를 안 뗀 지 꽤 된 것 같았죠. 애들 있는데 너무 춥게 지내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 수아 아빠랑 좀 잘게.
너무 피곤해서. 밝은 데서 자세히 보니 딸과 사위의 얼굴이 아주 퀭했습니다. 좀 자고 일어나서 이따가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자. 그래, 어서 자. 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 참, 냉장고 좀 열어도 되지? 배 씨는 점심도 안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몹시 출출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먹어. 그리고 나 자는 동안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너무 고맙고. 딸이 실실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농담이 아닌 것이 배 씨가 올 때면 항상 이것저것 해주었기 때문이죠. 뭐라도 차려 먹을까 했는데 그러면 저녁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귤 몇 개를 꺼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귤을 까서 주었습니다. 배 씨는 귤을 먹으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답게 장난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살림에 하나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구석구석 청소하진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큼직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한결 깔끔해지는 듯 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딸과 사위가 거실로 나왔고 어느새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졌네. 좀 치우고 살아. 바쁜데 치울 시간이 어딨어. 밥 먹으러 가자. 갈비 먹을래?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놀이방에 있는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제법 큰 2층짜리 식당이었죠. 딸이 고기를 굽는 동안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환갑잔치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좀 바쁘기도 하고 애들 둘 키우느라 여건이 안 되네요.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는 사위. 그런 사위에게 배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환갑잔치야? 팔순이나 됐을 때 챙겨줘. 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오랜만에 우리 딸이랑 사위도 보고 좋은데 뭘. 초대해줘서 고마워. 얼마 전에 딸이 집에도 못 오게 한다며 푸념하던 친구를 떠올리니 배 씨는 딸과 사위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이들을 다시 불러 갈비를 배불리 먹이고 있을 때 배 씨가 말했습니다. 이따가 까먹기 전에 줘야겠다. 배 씨가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내서 손녀들에게 건넸습니다. 자,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와, 고맙습니다. 첫째 손녀가 벌써 6살이라 용돈을 주니 좋아했습니다. 엄마 무슨 용돈이야. 애들 돈 쓸 줄 몰라. 그래도 오랜만에 봤는데 엄마가 주고 싶어서 그렇지. 얘들아, 어서 주머니에 넣어. 그러자 꼬물꼬물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손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도 슬슬 일어나자며 계산서를 들고 엉덩이를 뗐습니다. 그럼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사위가 계산하는 동안 배 씨도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화장실에서 딸과 손녀들이 나왔는데 딸이 손녀들의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각 10만 원씩 들어있던 돈을 봉투에서 쏙 꺼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죠.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 첫째 손녀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딸이 손녀들의 손을 잡고 반대편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배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머니 속에 봉투를 넣어놨다가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니 딸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았죠. 그렇지만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자 계산을 마친 사위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었고 배 씨를 발견한 딸이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그러면서 배 씨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쏙 넣더니 무언가 놓고는 손을 다시 뺐습니다. 배 씨가 딸이 넣은 것을 꺼내보니 2번 접혀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4장이었습니다. 새 지폐인 것을 보니 오늘 아침에 자신이 직접 봉투에 넣었던 그 돈인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그대로 배 씨에게 준 듯 했죠. 이게 뭐야? 배 씨가 묻자 딸이 경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건 아니고 엄마 용돈. 그래도 환갑인데 갈비로 입 싹 닦을 순 없잖아. 근데 많이는 못 넣었어. 애들도 내년부터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해서. 접혀 있는 지폐를 내려다보는데 배 씨의 기분이 오묘해졌습니다. 줄 때 주더라도 일단 받은 건 넣어두고 지갑에서 새로 꺼내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작은 것을 따지는 게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싶기도 했죠. 자신이 줬던 돈을 그대로 다시 받으니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래도 용돈이라고 주는데 인상을 쓰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배 씨는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터미널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 탓에 벌써 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엄마, 자고 가. 늦었는데. 오늘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딸의 말처럼 지금 출발했다가는 집에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말을 했죠. 우리는 한 잔 더 먹고 잘 건데. 엄마는? 자야지. 너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떨기도 했고 아까 집안일 하느라 힘도 빼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수화방에서 같이 자. 첫째 손녀 방에서 같이 자라며 딸이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얼른 씻고 눕자 잠이 솔솔 올 것 같았죠. 할머니, 나도 밑에서 잘래? 그러더니 침대에 누워있던 손녀가 배 씨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 오늘 수영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손녀에게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영? 수영을 어디서 해? 진짜야. 따뜻한 물 나오는 데서 수영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돈네와 함께 따뜻한 물에서 수영을 하고 놀았다는 손녀딸. 오늘? 오늘 아침에 어제도 했고. 그러면서 짧은 어휘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아무래도 어제 딸네 가족이 사돈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듯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었다며 심각한 표정을 짓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비밀이야. 알겠지? 비밀이라고?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랬어. 하면서 큰 비밀을 말해준다는 듯 키득거리면서 웃는 손녀딸. 배 씨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쾅하고 맞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랑 어디서 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환갑잔치 대신이라던 오늘의 만남을 미루려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또 그래서 물놀이 하느라고 사위도 연락이 잘 안 됐구나 하고 이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죠. 가까이 살기에 딸이 시부모를 더 챙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때 가더라도 오늘 같은 때만은 시부모랑 가는 여행을 미루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 비밀로 해가면서 꼭 그래야 했나 회의감이 들었죠. 차라리 제대로 전화해서 이래 돼서 일주일 미뤘으면 좋겠다 했다면 이 정도로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끝마다 여건이 안 된다.
애들 학원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놀 돈은 있고 친정엄마 환갑 챙겨줄 돈은 없어서 애들에게서 뺏어서 준 딸이 무척이나 야속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운한 것은 있었지만 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작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셔서 한잔 하세요. 그래서 그 맞은편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린 아까 낮에 잤더니 안 졸리네.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오늘 수영장 다녀왔어? 그러자 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영장? 아니, 수영장 안 갔는데. 수아가 그러던데.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랑 같이 수영했다고. 그러자 딸과 사위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자고 했던 거야? 거기 갔다 오느라 그렇게 피곤했구나. 전화만 제대로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올라와서 너희 쉬지도 못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니? 그랬으면 딸도 거짓말 할 일도 없었고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니 서운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온천 호텔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뜨거운 물에 지지고 싶다고 하셔서. 네. 곧 저희 엄마도 생신이셔서. 배 씨도 사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왜 하니? 그러자 딸이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건 엄마 서운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는데 문자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온 건 엄마잖아. 왜 수아 아빠한테 그래? 황당했습니다. 배 씨의 상식으로는 약속을 미루기로 한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지 통보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씨가 어이가 없어 말을 1차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가 거기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래?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려보다가 연락이 안 되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피곤해서 바로 집에 오려는데 엄마가 거기서 기다린다니까 우리 스케줄도 다 꼬였어. 매정하게 말하는 딸이 야속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시부모님이랑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미루자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를 못 본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엄마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도 먹었고. 근데 왜 이렇게 따지면서 말하는 거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라 엄마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자꾸 내가 메시지 못 봤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는 엄마가 답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취소됐다고 생각하고 당일에 확인 전화도 한번 안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엄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난 보냈으니까 당연히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말이야. 엄마 환갑이라고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시부모님이랑 온천 여행 가는 게 더 우선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한 약속은 취소하려던 거잖아. 네가 어제 문자 보냈던 거 보면 미리 한 약속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당연히 나는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니까 엄마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위는 장모부터 챙겼어야 했던 거 아니야? 배 씨가 사위를 보며 말하자 사위는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봉이니? 너는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가끔 오면 일만 시키고 말이야. 너는 수아 아빠랑 네 시부모밖에 안 챙기잖아. 엄마도 기다린 건 충분히 괜찮았어. 내 잘못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엄마가 기다렸던 게 그런 이유라면 엄마도 섭섭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도대체 밥 잘 먹고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예민하게. 짜증스러운 딸의 대꾸에 배 씨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너는 엄마가 엄마로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 찾아왔다. 나는 그래도 네가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너한테 엄마는 짐이구나? 잘 알았다. 배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내서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내가 애들한테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게. 네가 나한테 준 용돈이 아니라 내 돈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잘 알아도. 그러고는 신발을 신고 나와버렸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버스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데 사위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차단해버렸습니다. 딸의 휴대폰은 고장났다고 하니 이제 연락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조심히 와. 시간 맞춰서 터미널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는 외투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 나쁜 기집애랑은 부모 자식도 하기 싫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온 배 씨는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녹였습니다. 우리 영미 주려고 가지고 있던 땅 있지. 그거 내일 부동산에 내놓자.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자. 남편이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박서방한테 전화와서 내가 연락처 지워버렸어. 그런 나쁜 놈들이랑은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잊어. 배 씨는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댈 곳이 없었을 테니 말이죠. 배 씨는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죠. 아직도 내 딸인 줄 알고 기대를 품으니 그 기대가 꺾일 수밖에요. 내가 애들한테 줬던 용돈 20만 원도 다시 가져와 버렸어. 잘했어. 그걸로 내일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요 앞에 새로 생긴 칼국수집 맛있대. 배 씨는 그 말을 듣고 울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다시 한번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치하지만 차단하기 전에 딸에게 문자도 남겼습니다. 너한테 주려던 땅이 있었는데 팔아버렸다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몰랐을 딸은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